안녕하세요. 스탁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5월 23일 목요일 오후 3시 42분 장마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복잡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상당히 복잡하게 느꼈습니다. 시장의 변수들끼리 충돌하고 있고요. 또 종목들끼리 종목들마다 다 다른 색깔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동안의 주도주 또는 테마주의 형태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종목들이 이제 하락 전환이 되었고요. 또 장중에 잠깐 단타처럼 급등하는가 싶더니 장마감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자,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쾌도 남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쾌도 남마. 그 남마라는 것은 복잡하다라는 뜻이고, 마는 그 삼배 옷 할 때 그 마죠. 거기에 그 삼배 실들이 엉켜 있듯이 복잡한 거를 그 난마라고 하는데, 쾌도 난마라는 거는요, 그 도가 칼도 짜니까 그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 낱말을 칼로 잘라내서 얽힌 것을 좀 정리를 한다, 이런 의미로 쾌도 낱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시장에 대해서 쾌도 낱말까지 여러분들의 쾌도 낱말가 되어줄 자신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씩 우리가 좀 풀어볼 부분들은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씩 나누어서 풀어보다 보면 또 어느 정도의 그 방향이나 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우선 미국 증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의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제 어제 그 발표가 된, 사실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우리나라 새벽 시간에 발표가 됐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엔비디아의 그 1사분기는 미국의 1사분기는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되기 때문에 5월달에 1사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은 여전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여전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그 엔비디아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GPU 그래픽 장치요. 근데 자기들을 그래픽 장치를 만드는 회사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했죠. 이제는 자기들은 AI 플랫폼 회사다, AI 컴퓨팅 플랫폼 회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얼마 전에 그 컨퍼런스에서 블랙웰이라는 그런 그 제품을 젠센 황이 CEO가 직접 시연을 해주기도 했었었죠. 자, 어쨌든 이런 그 제품들이 굉장히 실적이 여전히 좋은 실적이 나왔고, 오히려 그 시장 기대치보다 실적이라고 할 때는 일단 그 실적이라고 할 때는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당기순이익, 이 정도가 동시에 발표가 되는 것을 실적 발표라고 하는데, 매출도 그렇고 그 영업이익도 그렇고 뭐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작년 대비로는 굉장히 몇백 퍼센트, 뭐 그 몇십 퍼센트가 아니라 몇백 퍼센트, 막 600% 이런 여섯 배씩 급증을 한 거니까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온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만 그 엔비디아가 그동안의 주가가 뭐 실적만 올라가면서 주가는 그 작년 주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니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1사분기도 시장의 기대치보다 다소 좀 높은 실적이 나왔지만, 엔비디아의 또 그 주가가 그거를 다 반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실적이 폭발적이다 이것만 볼 부분이 아니고 주가하고 같이 견주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미국 증시에 이제 다가오는 오늘 밤 관전 포인트로서 이 엔비디아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밤에 엔비디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시간에 그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거래가 많진 않지만 미국도 시간의 거래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의 거래라는 데서 엔비디아 주가가 주당 $1,000를 돌파를 했어요. 시간 외에서요. $1,000. 근데 이제 시간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많은 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엔비디아 시총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3,200조 정도 되거든요. 3,200조. 자, 그럼 3,200조라는 돈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돈인지 혹시 가늠이 되시나요? 이 3,200조라는 돈은요. 그 우리나라 GDP, 우리나라 총 1년간 GDP가 한 2,200, 300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보다도 1.5배 정도 되는 수치가 되겠죠. 또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뭐 또 한 2,400조 정도 되거든요. 2,400조. 이제 조금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거보다도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의 거의 뭐 1.5배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정상적인 주가인가라고 아무리 성장성에 베팅했다가 성장성이 뭐 10년, 100년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시초가에서 1,000달러가 돌파가 됐는데, 과연, 이제 본장에서, 오늘 밤 열리게 되는 본장에서 1,000달러를 돌파할 것인지, 이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3,200조가 만약에 3,200조가 주가가 1%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돈이 얼마가 필요하죠? 320조가 필요하겠죠. 32조가 필요하겠죠. 32조. 1%가 올라가려면은요. 그럼 엔비디아가 지금 고공 주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누군가가 32조만큼을 돈을 들여줘야만 1%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코 만만한 그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어제 장마감 이후에 그 좋은 또 그 기대치 이상의 실적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시간에서 1,000달러를 돌파를 했지만 본장에서 1,000달러를 정말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1,000달러 찍고 나서 하락 반전될지 그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오늘 미국 증시의 관전 포인트는 엔비디아가 1,000달러를 지켜내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단기 순이익. 여기 단기 순이익 한번 보시면은요. 그 주당 단기 순이익이 6달러예요. 6달러. 한 주당 6달러를 벌어들인다는 얘기인데, 그럼 1,000달러가 된다는 얘기는 그 PER이 도대체 PER이 100배라면은 600달러잖아요. 그러면은 뭐 거의 180배가 되는 건데, 아무리 AI가 중요하고, 아무리 AI가 대세이고, 아무리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1,000달러라는 그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도무지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주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늘 그 밤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가 1,000달러를 지켜내는지에 대해 관전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그 미국 증시 관련해서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표들 간에 상충하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엔비디아처럼 AI 관련된 그 종목들의 좋은 실적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는데요. 또 주가는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만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너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그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를 뭐 갱신을 하는 듯 또 밀리기도 하는 듯 계속해서 요즘 보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계속해서 주가가 치고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거는 뭐 금리 인하를 지금 당장에 빨리 한다 이거 하고 아니면 지금 어디에선가 전쟁이 종전이 됐다 이 정도의 그 충격을 줄 수 있는 좋은 좋은 모멘텀이 나와야만 지금 이렇게 그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위에서 눌리고 있는 이 장세를 돌파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좀 그렇게 당장에 그런 그 모멘텀이 나올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럼 여전히 최근에 그 미국 증시가 신고를 경시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폭탄 돌리기 다시 조정을
이렇게 잉태하고 있는 그런 폭탄 돌리기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금리 관련해서요. 금리 인하 관련해서 그때 5월 1일 날, 그러니까 4월 30일하고 5월 1일 날 이렇게 넘어갈 때 양일 동안 미국의 그 FOMC가 열렸었잖아요. 그때 이제 금리는 뭐 동결을 했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FOMC에서 회의가 됐던 그 연준 위원들이 이제 어떤 커멘트들을 했던 그런 회의록이 이제 어제 공개가 됐어요. 그거를 이제 연준 회의록에 FOMC 회의록 공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를 열어보니까 여전히 뭐 그 연준 의원들 중에는 또 다시 매파 발언. 제가 지난번에 그 베트남 전쟁 얘기하면서 왜 매파라고 하는지, 왜 비둘기파라고 하는지, 왜 호키시라고 하는지, 왜 더비시라고 하는지 설명드린 적이 있었었죠. 또 매파 발언들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뭐 이렇게 양적 긴축. 지금 양적 긴축이라는 거는 자산을 그 매각하는 거예요. 연준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든지 그런 국채라든지 이런 자산들을 매각하는 거를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데 이 양적 긴축을 줄이는 거를 테이퍼링이라고 하거든요. 양적 긴축을 줄여나가는 거를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이 테이퍼링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더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그런 매파 발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FOMC 의사록에 보니까. 자, 근데 물론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양적 긴축하고 이거를 이제 반대말이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양적 긴축보다 금리 인상하는 것이 그 긴축의 효과는 훨씬 큽니다. 다시 한번요. 양적 긴축보다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그 긴축의 효과는 훨씬 크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매파의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이 TTM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TTM? 기억 안 나시죠? TTM은 제가 트레인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트레일링 12 months. 트레일링 자치를 밟아가는 12 months 달. 12달의 그 자치를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물가를 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5월 달에 발표된 4월 물가가 3%라고 하더라도 12개월에 물가가 3% 이하로 떨어지려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6월 달에 발표되는 물가, 7월 달에 발표되는 물가, 8월 달에 발표되는 물가 이런 것들을 다 더해 봐야 그 평균이 3%를 넘지 못하는지 뭐 이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 TTM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이 연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앞으로 다가올 몇 달들을 지켜봐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걸 지켜보기 전에는 금리 인하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또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제 뭐 조금 다우지수랑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하락하긴 했잖아요. 그 지수 자체는. 그런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금리 인하는 하게 되니까 이렇게 FOMC 의사록에서 뭐 또 조금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당장 또 뭐 금리 인상하는 거를 두려워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용 지표가 조금 악화된 걸로 나왔다고 해서 또 금방 금리 인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 떨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어제 FOMC에서 있었던 그 내용인데 며칠 전에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던 TTM이라는 그 방식하고 연관을 해가지고 연준에서도 역시 이런 그 TTM에 의해서 앞으로의 물가 추이를 몇 달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금리가 인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관점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금리 인하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몇 달 동안의 물가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물가가 제대로 좀 낮아지게 하려면은 주가가 낮아야 된다. 계속 그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요. 주가가 낮아지면은 조금 경제 분위기도 조금 이렇게 좀 진정이 되는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좀 소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또 역시 그 개인들의 주머니 사정도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되면은
그 주머니 사정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좀 낮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증시에서 제일 부담이 되는 거는 이미 주가가 너무 높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AI 실적이든 뭐 반도체 실적이든 그런 실적들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해소가 되기 전에는 본격적으로 그 지수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치고 나가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더 보실까요? JPM 이게 뭔지 아시죠? JP 모건입니다. JP 모건. 자, JP 모건은 세계 최대의 그 투자 회사, 인베스트먼트 뱅크요. 투자 회사고 물론 이제 체이스 맨하탄이라는 그 커머셜 뱅크하고도 또 합병을 했기 때문에 JP 모건은 그 인베스트 뱅크와 그 커머셜 뱅크의 두 개의 모양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마치 이제 우리 한국도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인해서 증권사가 뭐 그 CMA 계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행하고 좀 비슷한 업무를 하는 거하고 그렇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자, 요즘 그 JP 모건에 좀 이슈가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JP 모건에 제가 가끔 언급을 드렸던 바이먼 회장, 저 그 바이먼 회장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란 얘기가 아니고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연설 같은 거 한다고 하면 저는 그런 거 꼼꼼하게 지켜본다고 했고, 지난번에 그분이 뭐라고 말씀드렸다고 했죠? 자기 이 JP 모건에서는 금리가 그 인상을 하지 않는 경우와 하는 경우 두 가지 플랜 A와 플랜 B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이저의 외국인들도 무조건 한 방향을 보는 건 아니다. 플랜 B까지도 가지고 있다. 그런 투자를 한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그 JP 모건이고, 그 다이먼 그 회장인데, 그 다이먼 회장이 이제 그 얼마 있다가 조기 사임을 한다고 해요. 이제 은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그날 그 발표한 이틀 전에 그 JP 모건의 주가가 뭐 한 5% 그렇게 급락을 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그만큼 대단한 분이라는 거죠. 그분의 그 시장을 보는 통찰력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니까, 그분이 이제 조기 사임,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JP 모건의 주가가 급락을 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그분의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비트코인 얘기할 때 JP 모건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1억 원의 그 가치, 그러니까 7,000달러, 그 가치에 있는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을 7,000달러가 아니라 7만 달러인가요? 그 비트코인을 자기들은 이 JP 모건에서는 자기들은 절대 그 가격에는 안 산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뱅가드 그 자산운용에서는 ETF까지 만들어서 그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블랙록에서는 올리려고 했고, 그 뱅가드에서는 그 자기들 고객들한테 다 서한을 보내가지고 절대 비트코인 사지 말라고 했고, 그런데 JP 모건에서는 그렇게 1억 정도 되는 그런 비싼 가격에는 사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조금 급락을 했죠. 많이 하락을 했죠. 그 1억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걸 봤을 때는 이 JP 모건의 그 관점이 우리가 그 벤치마킹을 해도 될 만큼 좀 정확한 관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 JP 모건이 이 바이먼의 그 은퇴 소식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스닥 지수하고 S&P 500이 올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쪽에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올해 지금 현재 기준에서 21%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올해예요. 올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의견을 저는 굉장히 존중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증시가 오히려 21% 폭락한다, 그러니까 하락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도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그게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될 것 같냐면요.
지금 주가가 먼저 쫙 조금 어느 정도 더 조정받은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해서 쭉 올라가지 않고 주가가 계속 이렇게 조금씩 찔끔찔끔 고점을 갱신하다가 오히려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 오히려 그때부터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JP 모건의 그 경고는 그냥 건성으로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하면서 여차하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ETF 병행 요법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저희 유튜브 잘 들으시고 그 시장이 변화가 될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 포트폴리오를 항상 유연하게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JP 모건의 경고가 지금 당장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올해 안에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증시 정말 모양이 이상하지 않았나요? 자, 오늘 잠깐 그 한국 증시 그 시가총액 3종 3색을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시가총액 1위는 당연히 삼전이고 2위는 어디죠? 하이닉스. 3위는 지금 현재로서는 3위가 엔솔이에요. 엔솔. LG 엔솔이지만 LG 엔솔은 지는 해니까 저는 사실상 이 LG 엔솔은 3위 자리를 내놓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울게요. 3위 자리를 내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4위로 올라선 현대차가 결국에 이제 엔수라고 자리 바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가총액의 상위 종목들이 어떤 그 3종 3색의 모양을 하고 있냐면은요. 일단 삼성전자 오늘도 77,000원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77,000원 그 테스트를 거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77,300원 테스트 거치다가 반등했고 오늘 77,100원 또 테스트 거치다가 또 다시 반등했어요. 자, 이런 모습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다행인 거는 77,000원을 삼성전자가 지키려고 하고 있다. 이 부분 이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하이닉스는 뭐 엔비디아 호재도 있고 여러 가지 어젠가 그저께 제가 일본하고 미국에 있는 투자 회사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낸드 관련된 그 투자 회사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다. 이런 호재들, 그리고 이제 어제 엔비디아 실적까지,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까지 좋게 나왔으니까, 정말로 20만원 찍었어요. 하이닉스요. 저는 20만원 못 찍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만원을 찍긴 찍었습니다. 하이닉스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이닉스를 20만원을 찍을 거라고 하더라도 저는 18만원 때에 19만원 그런 데에서는 추경매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오늘 20만원을 찍었는데 자, 그리고 현대차가 어제 또 이상급등을 했죠. 어제 현대차가 정말 현대차는 이상급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가 5월달에 그 5월 20일까지 발표된 그 수출 실적을 보니까 자동차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많이 한 4%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지금 현대차가 최고 실적을 냈던 거는 작년 실적이고 이제 1, 4분기 실적 중에서 5월달에 지금 발표된 실적들 그리고 4월달 그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판매되는 차량 수 자체는 줄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그 RV 쪽에서 고가가 좀 팔려서 매출 규모가 유지가 되는 거지 차량 수량으로는 좀 숫자가 떨어지고 있고 또 보니까 5월달 수출 실적이 그렇게 자동차가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어제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어제 요즘 그 수소 경제 요즘 그 수소 경제가 좀 다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 그래서 현대차는 자기들을 단순한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소 경제 주도주라고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그런 효과로 인해서 급등이 나온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급등이 나왔었어요.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거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하이닉스가 20만 원을 넘었어도 현대차가 어제 이상급등이 나왔어도
그런데 지수가 어땠습니까? 한국 지수요. 코스피 지수. 어제 하락했죠? 오늘 또 하락했죠.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이렇게 시총 이런 종목들이 그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리고 삼성전자는 77,000원은 일단 지지하면서 거기에서 자꾸 양전환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 지수가 결국에는 또 하락 전환됐잖아요. 그만큼 지금 체감 종목들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도 되고, 그리고 그 얘기는 다시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과연 얘네들이 하이닉스나 현대차가 지금 그 주가를 오를 만큼의 그런 그 기업 가치의 갱신이 있어서 오른 것인가? 그렇게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만약에 올라주지 않았으면은 지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폭락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얘네들이 그렇게 올랐는데도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까지도 만약에 그렇게 올라주지 않았으면 폭락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좀 다시 돌려서 해석을 해보면은 일단은 그 지수는 일단 폭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얘네들이 그냥 방어를 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그 오버하듯이 조금 펀더멘탈에 비해서 오버하듯이 주가가 좀 그 급등하는 모양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시총 3개의 종목들 3종 3색의 그 모양을 그 조명을 해보면서 해석을 해보면서 우리 한국 증시가 지금 코스피가 왜 하락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하고 좀 연결을 지어서 이 종목들이 지금 지수를 일단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 부분을 그 방어가 앞으로 하락하기 위한 방어인지 하방 공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방어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 다시 상승을 준비하는 그 방어인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도 한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양쪽을 다 생각해 보시는 양쪽을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면서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수가 막 하락하게 되면은 많이 빠질 그런 종목을 사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지수가 좀 하락하더라도 방향성이 있어서 덜 빠지거나 아니면은 그 일정이 있어서 상승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종목만 매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요. 조금 쉬운 방법은 저희 포트폴리오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와중에도 조금 긍정의 보루와 같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 GDP라고 하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해주는 기관들이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행도 한국은행 나름대로 한국개발연구원 KDI라고 하죠. 이 KDI에서도 나름대로 그리고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에서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선진국 OECD에서도 나름대로로 하는데 대체적으로 수정 전망치가 조금씩 올랐죠. 기존 전망치에 비해서 조금 올랐죠. 한국금융연구원에서도 전망했던 것이 조금 올랐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긍정의 그 보루라는 거는 그래도 마지노선 같은 그런 부분들은 지지를 해줄 거다라는 그런 긍정의 보루가 되는 신호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저 이거 하다 보니까 이 한국금융연구원 보면서 옛날 추억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사실은 저도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직장으로 한국금융연구원도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당시로서 이제 가장 각광을 받는 금융기관이 종금사라는 게 있었는데 종금사 한 군데에서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서류 합격을 해가지고 면접을 오후에 보는 일정이 있었었고 오전에는 이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면접을 보는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종금사하고 이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연합회에서 만든 연구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두 회사가 다 이제 을지로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1차 오전 면접은 여기 금융연구원에서 보고 영풍문고에 가가지고 책 보면서 시간을 때우다가 오후에 그 종금사 제가 그
지원했던 종금사에 면접을 보러 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물론 두 군데 다 합격했습니다. 물론 두 군데 다 입사하라고 합격을 했었었고, 특히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종금사 인사부장님께서 사실은 저는 몰랐는데 그분이 같은 대학교 선배님이셨죠. 모르는 분인데 선배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종금사들은 기껏해야 막 2명, 3명, 많게는 5명밖에 안 뽑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그 경쟁을 뚫고 같은 회사에서 합격이 됐으니까, 더군다나 인사부장님이니까 얼마나 기쁘셨는지 직접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합격했다고. 그런데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차마 말을 못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한 5분 있다가 전화를 거니까 이제 그 부장님 밑에 다른 여직원이었던 것 같은데, 여직원한테 정말 부장님한테 너무 죄송한데 제가 그 정경련에 그냥 입사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종금사에 그 입사를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 한국금융연도 역시 합격은 했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도 입사는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통보를 했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최종적으로 전경련에 그 입사를 하려고 결정을 했던 이유는, 정말 이런 데들은 그냥 서류하고 면접밖에 없었어요. 근데 전경련은 필기 시험까지 있었어요. 필기 시험까지 있었었고, 사실 저 때 한 1000명 이상 지원을 했는데 8명 뽑았거든요. 그래서 필기 시험까지 보았고, 또 1000명 이상 중에서 8명밖에 안 뽑았으니 그냥 안 가기에는 너무 좀 아까워서 그냥 최종적으로 전경련을 이제 그쪽으로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냥 어차피 그 삶이라는 것이 보면 다 새옹짐하고, 처음에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던 것이 또 알고 보면은 가장 베스트의 선택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 구체적인 얘기는 저하고 또 사석에서 차 한잔 하실 때, 또는 맥주 한잔 할 때 더 재미있는 얘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뭐 준비한 거 다 하진 않고, 시간 조금 지연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빨리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추천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잘 들으세요. 구독자 서비스용 추천주. 자, 이 종목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 자리죠. 이 색깔, 약간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죠. 이 보라색 같은 색깔에 여기 마주쳤는데, 이게 지금 121선. 121선은 제가 경기선이라고 했죠. 경기선. 그리고 이쪽 한번 보세요. 무려 137회에 걸쳐서 55억. 자, 누가 이 주식을 137회에 걸쳐서 55억을 샀냐면은요, 드라마 속 상무님 많이 매집.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자, 이건 이제 그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드라마에 나오는 상무님 이런 분들은 그 연예인이니까, 그 배우니까 막 멋지잖아요. 행동하는 것도 멋지고, 드라마 속에서는요, 막 러브라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그 여자분들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상무님들은 다 이렇게 멋있는데 왜 우리 회사 상무님은 다 막 이상하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우리 회사 상무님들은 이렇게 멋있지도 않고, 배 나오시고 머리도 벗겨지시고, 왜 그런 상무님들만 있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드라마 속이 아닌 현실 속에서 드라마 속에 있는 상무님 같다라고 평가를 받은 상무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누구죠?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우리 하나의 김승현 회장님의 삼남, 김동선 상무였죠. 김승현 회장님이, 제가 지난번에도 뭐 그 스페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족애가 굉장히 강하신 그 회장님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 이렇게 약간 무슨 연루가 됐을 때 막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행동으로 나서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일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삼남이 그 김동선 상무인데, 김동선 상무가 마치 드라마 속에 있는 상무처럼 막 되게 멋있다 막 이런 평가 많이 받았잖아요. 자, 이 김동선 상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대표로 있는 회사죠. 무슨 회사냐면은요, 갤러리아 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할 때 그 하나 갤러리아. 자, 어쨌든 그 명품 위주의
백화점이니까 뭐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래도 명품 위주의 백화점이니까 그 백화점이 명품족들 있잖아요. 곧 죽어도 명품만 쓰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백화점이 뭐 아무리 실적이 안 좋아도 막 망가지진 않겠죠. 더군다나 121선까지 왔네요. 이 가격이 한 1,4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400원. 아시겠죠? 1,400원. 그러니까 내일 정도에 한 1,400원 이하로 해서 한번 잡아보세요. 근데 이제 이거 제가 아까 뭐 실적이 하나 종목이고 하나 갤러리아지만 또 아주 좋은 실적이까지 좋은 그런 아주 베스트한 종목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차트도 괜찮고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55억을 그동안에 한 1년 이상 매집을 한 종목이니까 1,400원 이하에서는 한번 1,400원 이하에서는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 그냥 점심값 버신다고 생각하시고 한 1,000주만 사시던지 많이 사실 분들은 한 2,000주만 사셔가지고 살짝 올라가면은 한번 재미 보시고 자 그렇게 또 이제 제가 구독자 서비스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것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은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자주 눌러주시고 또 우리 행운의 자율 구독료 자 이런 것도 인지상정으로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께 더 멋지고 좋은 컨텐츠의 스탁 119 채널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